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특강 강의를 맡은 강주현 사도요한 수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형제들 제5장 좋은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제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실현해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정치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좋은 정치라는 것은 이제 첫 절에서 이렇게 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정치, 공동선에 봉사하는 정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선은 이제 우리 가톨릭 사회 교리의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선의 원칙, 보조성의 원칙, 연대성의 원칙인데, 공동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개인들의 선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제 뭐 이렇게 최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고 훌륭한 것, 여러 개 중에 제일 나은 최선의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선이 정치 활동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보편적인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제 공동선을 이렇게 지향한다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정치라면, 그래서 보편적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을 출발하면서 먼저 이렇게 나쁜 정치, 좋은 정치의 반대, 나쁜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인데 그 번역은 이렇게 대중영합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포폴로가 이게 대중,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대중,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대중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역동적이고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왜곡시켰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인 것과 대중영합주의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서는 대중은 이렇게 시민 전체를 이렇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대중영합주의라고 말하는 포퓰리즘은, 대중은 그 정치인의 그 지도자들, 지지자들을 이렇게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포퓰리즘은 그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이렇게 구분이 있죠. 편가르기를 합니다.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죠.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고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이렇게 취하는 것인데, 정치인이 이제 보편적인 가치, 즉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한, 공동선을 위해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중을 분열시킴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이제 포퓰리즘, 오늘날의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황님께서 1장에서 이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원리라면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 2세의 왕이 말했던 이제 라틴어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Divide
임페라, 분열시켜라. 그리고 통치해라. 라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민중을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분열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정치인들은 이렇게 막말 그리고 이제 선동을 이렇게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토론의 장을 이렇게 논쟁과 대립의 장으로 그리고 비난과 조롱의 잔으로 변질시킵니다. 이 포퓰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자기 선거 캠프를 시작하면서 마치 자기의 경쟁자를 이렇게 매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안 좋은 표현을 붙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크루키드 힐러리 이렇게 붙입니다. 힐러리를 이렇게 할 때 크루키드 힐러리라면 삐뚤어진 힐러리, 못돼 먹은 힐러리 이런 표현을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을 대통령에 대해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을 이렇게 종종 했는데 여성들을 돼지, 피그에 이렇게 비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오바마를 두고 원래 케냐 출신인데 미국에 있는 차별금지법 덕택으로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전 중에서 사망한 무슬림 군인 이렇게 그 이런 부모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막말 정치 그리고 선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을 분열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쁜 정치 포퓰리즘은 이제 분노의 정치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투표 후에 출구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정당이 두 개밖에 있지 않습니까? 상대 정당에 대한 평가를 내렸어요. 평가가 0에서부터 1 중에 어느 점수를 매기는가였는데 그 0점은 그럽니다. 상대 정당이 이렇게 아주 싫다, 증오한다라는 게 0점입니다. 근데 이제 0점을 매기는 이제 비율이 이제 해가 지나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그 자식이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 동성애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시각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것보다 그것을 아는 것보다 그 자식이 다른 정당의 지지자와 결혼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 정당 뜻을 다르고 의견을 달리하는 저들에 대한 이제 분노가 크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브렉시트라고 이제 EU 연합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하기 일주일 전에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노동당 국회의원 조 콕스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어떤 반대편 지지자에서 총에 맞았는데 조져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총을 쏘고 나서 외쳤던 게 그것입니다. 반역자들에게 죽음을, 영국에게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달했으면 이렇게 쏘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났고 그리고 나서 그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거의 며칠간 동안 이제 증오 범죄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 범죄가 수백 건이 이제 영국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피가 끓어오르죠. 이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이런 폭력적인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포퓰리즘에 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이제 삶의 팍팍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분노를 이렇게 탓을 돌리죠. 누굴 지목하면서. 그래서 아주 이제 쉽게 이렇게 그들의 분노의 대상을 이렇게 지목하게 됩니다. 타자를 지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죠. 여러분 먹기 살기 힘드십니까? 하면서 그건 다 이제 이게 이민자들이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그리고 저 이민자들,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가 자꾸 증가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건 이제 멕시코인들과 다른 이민자들의 범죄 조직 간의 싸움 위에서 이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테러의 공포를 느끼십니까? 당연히 무슬림들이죠. 하면서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들에 대한 정오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자신에게 모으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대중의 이런 불행들을 이렇게 이런 용의자들의 책임으로 쉽게 전가시키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많은 대다수는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염증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폭력적인 현상으로까지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대중의 분노는 이렇게 오늘날의 대중의 분노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님께서는 162항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고용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명예퇴직을 강요받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임시직 또 계약직 이런 말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그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도 이런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많은 이제 불평등을 느끼면서 그들의 분노가 이제 그게 보통 이러면 이제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혁명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 분노를 이렇게 상대방 정치에 이렇게 씌움으로써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치를 이용하는 건데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런 형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168항에 보면 이게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낙수 이론에 대해 비판하시고 그리고 독단적인 신자유주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의 원리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금융 원리에 종속되지 않는 건전한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이제 그때 뭐 전 세계가 이제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교황님은 이렇게 이 금융에 대한 이제 금융 자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0항에 보면 또 이게 투기 금융 간행과 가상의 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172항에 보면 초국가적인 경제와 금융이 정치를 지배한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4항에 보면 양자 간의 협약보다 다자 간의 협약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 간의 협의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TA죠, FTA. 국가 대 국가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이렇게 체결하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다자간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토론하면서 일괄적으로 이제 무역 교역에 대해서 이제 정하자라는 게 다자간 WTO가 이렇게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유명희 본부장이 WTO 수장에 했을 때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다자간의 무역 협정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미국을 위수란, 미국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양자간의 협력을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면서 미국은 아주 강하게 자신들의 이렇게 주장을 어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제 개방하게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 이렇게 우리도 이제 관세를 철폐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미국의 기준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가장 소고기 그때 개방하고 많은 것들을 개방해야 됐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를 파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미국이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 위배되는데 그런 조항은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자동차를 했을 때 몇십만 대 이하에 팔린다면 안전 조치를 받지 않게 해라. 라는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국의 그 경제를 보호하고 이제 우리 한국의 그런 것들이 개방하는, 그래서 아주 불합리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양자 간의 협정. 근데 이제 교황님이나 교황청에서는 다자 간의 무역 협정을 해야 된다.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평창하면서 이렇게 세계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강력한 복지국가, 의료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거두어들이면서 이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해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나 대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들을 가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분식 회계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미국은 일명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이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산층의 국가, 이렇게 아주 튼튼한, 중상층이 아주 튼튼한 그런 하면서 미국의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이 이제 이런 강력한 고용 보장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조금씩 침체시키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이제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낮은 생산성 등 해가지고 경기가 이제 침체되면서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 자본가 그리고 거대 자본가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인들의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제 경제를 쇄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철의 왕 대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레이건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이제 대처리즘, 그리고 레이거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사회를,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인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의 요구를 다 이렇게 그대로 반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라. 그리고 세금을 인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합니다. 탄압하죠. 그리고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삭감해버립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이렇게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체되어 있는 경제와 사회를 이렇게 쇄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원리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성장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이제 파이를 크게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경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안에만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이동, 자본의 이동, 이렇게 그리고 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세계화 정책이 나옵니다. 교황님께서는 누누이 말했지만 세계화는 이렇게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 노동력의 세계화지 다른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렇게 절반의 세계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러면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되면 이제 떨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낙수 효과죠. 낙수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강력하게 레이건 이렇게 대처는 이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밀어붙여왔던 정책이고, 공화당,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호응해서 이런 정권들의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이제 대처와 레이건 이후 이제 80년대 이후 오늘날 이렇게 2020년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중상층 중심이었던 미국은 이제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니까 최하위 계층에서의 소득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에서는 이제 소득의 증가가 0.5%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위 1%는 4배 가까이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위 0.1%, 0.01%는 소득이 10배, 20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영토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적인 무역회사가 된 것을 보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죠. 교황님은 이것을 1장에서는 초국가적 경제 고인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5장 172항에서는 초국가적 경제와 금융, 이렇게 국가를 넘어서는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소득이 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경제 파이를 키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전해질 것이라는 낙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최상위 부유층이 다 가져가는 엄청난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양극화가 심하냐면 미국의 최대 갑부 3명이 있습니다. 아마존 대표를 하는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우리 빌 게이츠, 그리고 워런 버핏. 이 세 사람의 재산의 합은 미국 인구 절반, 하위 절반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세 사람이 미국 인구 절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80년 이후 미국을 주도로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맹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 맡겼더만은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금융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이제 크게 느꼈던 금융 위기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금융 위기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10차례나 넘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황님께서 말하는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대부 업체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국가의 이제 금융에 경색되면서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냐면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장을 차려서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자지우지해서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기 시장들을 운영하면서 그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이제 금융 시장을 실물에 근거하지 않고 허황된 돈 잔치판으로 만들어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그 원인을 분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꾸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용 등급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좋은 신용 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막 끌어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신용 등급을 위해서 회계 부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그 관리 감독하는 것에 국가가 소홀히 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이 이제 금융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진단했었습니다. 즉 이제 편법과 부패, 비리 반칙을 모니터링할 규제 권력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제할 새로운 이제 힘이 필요합니다. 금융을 감독해야 된 국가 개입이 요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황님께서 굉장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역할. 그것이 이제 정치 역할이라는 거죠. 새로운 이게 과제가 이렇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하겠으면 강력한 국가가 개입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규제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교황님이 놓쳤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가 취했던 것은 뭐냐면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서 공적 자금, 시민이 낸 세금이 그들에게 투입됐습니다. 오히려 금융회사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부패를 통해서 돈을 날려먹었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금융기관에 지원해주면서 금융기관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지구적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금융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교황님은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은 이렇게 168항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유시장의 원리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를 통제할 국제적인 힘이 요청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2항에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들의 합의 아래, 여러 국제적인 모임이죠. 정부들의 합의 아래 공정한 방식으로 위임된 권위로 제재의 권한을 지닌 강력하고 효과적인 구체적인 국제 조직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게 좋은 정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강력한 이렇게 글로벌 금융, 글로벌 이렇게 세계화,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통제할 강력한 글로벌 이렇게 통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국제 기구를 쇄신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와 같은 우리 시대 나쁜 정치, 포퓰리즘이 하고 이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막다른 골목 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건강한 정치다라고 177항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치만이 이러한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고 179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건강한 정치, 그것은 매우 숭고한 소명이고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이다라고 180항에서 교황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정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건강한 정치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정치적인 애덕,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나아가서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까리타스죠, 그죠? 우리가 그때 3장에서 말했지만 까리타스는 까로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까루스는 이제 소중한, 고귀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랑, 애덕, 까리타스, 까리타스니까 일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닌, 모든 인간의 지닌이 기본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건전한 정치, 좋은 정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사랑은 공동선, 모든 사람의 선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2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선익을 추구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 건강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정치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문명을 새로운 문명, 사랑의 문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183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한 정치, 건강한 정치는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187항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5장의 제목 이제 좋은 정치는 그래서 정치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차이와 다른 점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래서 관용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럴 때 교황님께서는 192항에서 다 함께 평화롭게 사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좋은 정치는 또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 이제, 그래서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포퓰리즘은 단기적이죠. 당장의 인기를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라면 좋은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당장의 결과를 얻기보다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밑거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님은 196항에서 선을 씨앗을 뿌리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포퓰리즘을 이야기할 때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노를 격화시키고 그러면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폭력을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1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진단하셨고, 그것은 이제 마치 그 우리 역사를 회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치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나치들은 이제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좋은 힘, 사랑의 힘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 우리 이런 이렇게 나쁜 정치, 포퓰리즘, 횡행한 이 사회, 그것이 바탕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좋은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가장 큰 나쁜 정치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정치가 지닌 숭고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 바로 5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